여러분, 오늘도 해나쌤과 함께하는 서양음악사 시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바로크 건축 양식의 대표라고 꼽을 수 있는 베르사유의 궁전이에요. 매우 화려하죠? 오늘 준비물은 휴대폰 또는 PC, 교과서 음악 86, 87페이지를 함께 보면 되겠고요. 필기구와 노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서양음악사는 이번 1학기 서술형 평가에 서양음악사를 출제할 예정이므로 수업에 집중하여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서술형 평가 범위는 고대시대의 음악부터 바로크 시대까지인데요.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위 수업은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의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무단 다운로드 배포를 금지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양음악사 바로크 시대 함께 공부해 볼까요? 저번 시간 르네상스 1차 시에서는요, 르네상스 시대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성성악곡이 절정을 이루면서 무반주 합창 아카펠라가 유행했죠? 아카펠라가 뭐였는지 선생님이 저번에 그림을 보여주었죠? 두 번째, 모방대회법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음악과 신교음악이 분리되었고요. 네 번째, 이탈리아에서는 마드리갈, 프랑스에서는 샹송이라는 세속음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악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음악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 오르간, 루트, 비올 등을 사용한 기악음악 또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음악가로는 기욤 디파이, 조스킹, 몬테베르디, 팔레스트리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조스킹이 만들었던 아베 마리아, 모체트 아베 마리아를 감상하면서 우리 특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 고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음악을 배웠죠? 다음 수업에 앞서서 먼저 서양음악사의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다뤄보고 오늘 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 번 봐서 이제 기억 다 날 거예요. 서양음악사의 시대적 순서는 먼저 어떤 시대다? 고대시대, 중세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어떤 시대죠? 네, 바로크 시대. 바로크 시대 다음으로 고전 시대, 고전 시대 다음으로 낭만, 낭만 후기에 속하는 국민 악파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현대 시대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학습 목표에 대해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크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바로크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르네상스와 다른 어떤 음악적 특징을 가지는지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바로크라는 단어. 이 바로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부터 1750년까지의 약 150년간의 기간을 바로 바로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바로크. 바로크라는 용어는요, 포르투갈의 진주 상인들이 찌그러진 형태의 진주를 부르던 바로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과장되고 허풍스러우면서 일그러졌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바로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20세기 전후 지나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와 대조적인 바로크 시대가 바로크 고유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는 시대였음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사에서도 바로크를 고유명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러한 바로크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요. 오페라가 탄생한 1600년도부터 바로크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바흐가 사망한 1750년까지의 시기를 바로크 시대로 보고 있어요. 바로크 시대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시대로 기존의 르네상스 음악에 비해서 대범하고 파격적이고 삐뚤어진 것 같은 당시의 유럽 음악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예술 작품은 비교적 왜곡되고 과장된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바로크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았으니까 바로크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바로크 음악의 시대적 배경, 음악적 특징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바로크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절대군주의 시대였고요. 사회적으로는 중산층 시민 문화 확립의 시대였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종교적 분쟁이 계속되었지만 각국의 지배계급은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렸고요. 예술을 보호 장려하여 독립유지와 국력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예술은 대규모적인 개념, 장대한 효과, 명백한 대조, 화려한 디자인, 전체적으로 극장풍의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인데요. 건축가들은 육중하면서도 다면적인 세부를 갖는 곡선적 모양을 구사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과 교황권의 쇠퇴로 인해서 그리고 궁정과 귀족 중심의 사회 그리고 절대왕정 체제의 확립으로 인해서 과학혁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이 바로크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장조라는 그림과 단조라는 그림. 이 장조와 단조 단어 들어보았죠? 이 바로크 시대는요, 장조와 단조의 조성이 확립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왼쪽 사진의 아기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아기의 표정을 보세요. 장조는 웃고 있고 단조는 우울하고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조는 밝은 느낌, 단조는 약간 어두운 느낌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장조와 단조의 구분이 뚜렷해진 시기가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조성이라는 것이 이 바로크 시대 때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음악을 지금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음악이고요. 그러면 조성이라는 것이 이전 시대였던 교회 음악이 발달했었던 르네상스 시대 때에는 조성이 없었을까요? 그때는요, 장조나 단조의 조성이 아니었어요. 때 중세 때 이야기했던 교회 선법,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쓰이는 선법인 교회 선법을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중세부터 르네상스까지 썼었고요. 우리가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장조와 단조라는 것은 바로 언제다?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큰 음악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바로크 시대 때는 어떤 게 확립되게 되었다? 장조와 단조의 조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길 바래요. 자,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크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던 장조와 단조의 확립도 바로크 음악에서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지만 이것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성음악인데요. 자, 우리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발레리나의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몇 명의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있나요? 네, 3명의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 명의 발레리나가 뛰어오르면 두 번째 발레리나가 따라서 뛰어오르고 두 번째 발레리나가 뛰어오르면 세 번째 발레리나도 뒤를 이어 뛰어올라요. 3명의 발레리나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첫 번째일까요?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에 있는 발레리나일까요? 정답은요? 3명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어느 한 명만 중요하지 않고 셋이 각각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3명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공연이 완성되는 음악을 다성음악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 가락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성음악은 둘 이상의 가락이 동시에 엮어나가는 기법으로 하나의 주요 멜로디가 연주되는 동시에 다른 멜로디가 같이 연주가 됩니다. 단성음악처럼 하나의 멜로디인 단성음악처럼 하나의 가락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화성음악같이 하나의 가락과 밑받침되는 화음이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가락이 독립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얽혀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성음악은요, 많은 변화를 거쳐서 화성의 개념을 발달시켰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다성음악이 절정을 이루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음악적 특징 더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바로크 시대 때는 악기가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양음악은 아주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악기가 아주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목소리로 거의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악기가 많이 발달하니까 악기들로 연주되는 여러 가지 기악곡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바로크 시대예요. 음악적 특징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자, 르네상스 시대의 성악곡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면은요, 우리 바로크 시대 때부터는요, 기악곡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러한 기악곡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소나타, 푸가, 합주, 협주곡 등의 기악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 때는요, 칸초네라는 이탈리아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노래 또는 샹송이라는 뜻이고요. 자유로운 음악 형식과 문학적인 가사가 특징인 노래입니다. 이 칸초나라는 노래로 이루어진 성악곡을 노래를 빼고요. 이 음악을 악기로만 연주하는 기악곡을 바로 뭐라고 한다? 소나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가는요, 하나의 성부가 주제를 나타내면 다른 성부가 그것을 모방하면서 규칙을 가지고 따라가는 악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성부가 가고 나면 다른 성부가 그것을 따라가는 푸가라는 형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기악음악이 발달하게 되면서 연주기술이 발달하였고 대규모의 성악곡들이 많이 작곡되었고요. 오라토리오, 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에서 쉽게 나타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형식이 무엇이냐면
두 개의 성부가 있어요. 우리가 얘를 보통 소프라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를 예를 들겠는데, 그래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렇게 이런 멜로디를 연주할 때 다른 성분은 뭘 하냐면요. 얘를 왼손으로 이렇게 반주를 해주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는요. 그런데 이 푸가라는 아이는요. 멜로디가 이 반주라는 애는요. 멜로디가 아니에요. 그쵸? 주인공은 뭐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 멜로디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밑에 왼손이 반주하는 것은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론과는 다르게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요. 누가 주인공으로 가면 다른 애들도 주인공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앞전에서 설명했었던 모두가 주인공인 음악.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결국에는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이렇게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나 주인공이 각각 있는 대로 음악이 쫓아가는데 그러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 어긋나야 되는데요. 어긋나지 않고 또 합쳐지는 부분에서는 화음이 또 잘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화음이 잘 나타나게 되는 음악적인 기법을 바로 대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대위법적인 기술이 크게 발달하게 된 것이 다성음악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다성음악이 고도로 완성된 형태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서로가 주인공인, 멜로디가 주인공인, 서로가 다 주인공인 뭐다? 푸가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다성음악이라는 것이 바로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꽃을 피우고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음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로디의 형태가 아니라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 멜로디지만 얘네들이 한꺼번에 만났을 때도 아름다운 음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푸가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자, 바흐의 푸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바흐가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이 푸가라는 것은 다성음악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바흐의 푸가 짧게 함께 감상 같이 해볼 건데요. 바흐의 푸가가 어떤 음악인지, 우리 멜로디 주인공대로 음악이 흐르는지 그 점에 유의해서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독주악기군과 전체의 관현악의 대비가 특징인 협주곡이라는 것이 또 유행했어요. 큰 콘체르토라는 뜻을 가진 협주곡은요, 코렐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었는데요.
콘체르티노라는 작은 그룹과 리피에노라는 큰 그룹을 대비시켰어요.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독주악기군이 있고 전체 악기가 한꺼번에 연주하는 관현악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독주악기군과 전체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서로 대조가 되는 합주협주곡의 기악 양식이 이 바로크 시대 때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할 바로크 2차 시대 합주협주곡인 비발디의 사기를 감상할 거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비발디의 사기를 감상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합주곡인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적인 특징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의 극음악 형식이 또 바로크 시대 때 발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페라는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출현한 독창의 간단한 화음 반주를 곁들인 노래인 모노디의 발생으로 그리스 연극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카메라타라는 이 단체, 귀족들의 비정규적인 모임에 의해서 이 오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초기의 오페라는요,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오라토리오는요, 종교적 주제에 의한 약간의 극적인 성격을 갖는 대화곡으로서요. 무대 의상을 갖추어서 공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오페라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사는 성경 구절에 창작된 시가 추가된 형태이면서 해설자가 무조건 등장하고요. 합창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대규모의 종교적 성악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도요, 사람의 목소리로 연주되는 음악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음악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조성이라는 것도 확립이 되니까, 이제 몇 명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교회 음악, 성악곡이 대규모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델의 할렐루야가 대표적인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감상할 핸델의 할렐루야가 바로 오라토리오라는 건데요. 그것도 우리 다음 시간에 오라토리오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이렇게 오라토리오를 연주하는 사진이에요. 자, 우리 칸타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노래되는 곡이라는 뜻을 가진 칸타타는요. 바로크 초기에 변주된 유절 형식의 아리아를 지칭하는데요. 17세기 중엽에 다악장 형태의 성악곡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칸타타는요. 대개 사랑의 내용을 극적으로 서술하면서 음악은 가사에 맞추어서 레치타티브와 아리아, 아리오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길이로 노래가 연주가 되고요. 무대 장치나 의상이 없이 실내에서 소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연주해요. 우리 칸타타 함께 감상해 볼 건데요. 바흐의 칸타타고요.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라는 곡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적 특징인 대표적인 작곡가, 바로크 시대 때는 어떤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러한 대규모 성악곡도 작곡되었고, 기악음악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던 이러한 우리 바로크 시대. 어떤 작곡가가 있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죠? 비발디, 그리고 바흐, 핸델. 이 세 사람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 있는 비발디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비발디 하면 대표적인 음악이 뭐다? 다음 시간에 감상할 사계. 사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곡이 바로 합주협주곡의 형태인데요. 왼쪽에 있는 우리 바흐. 이 바흐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앞전에 푸가 설명하면서 잠깐 바흐의 푸가 감상했었죠? 바흐의 푸가, 바흐의 인벤션, 다성음악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누구다? 바흐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 비발디 옆에 오른쪽에 있는 핸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핸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었던 대규모의 성악곡 오라토리오, 할렐루야요, 할렐루야로 유명한 작곡가이죠. 이렇게 바로크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징을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단조의 조성이 확립되었죠.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두 번째, 다성음악이 절정을 이루었죠. 세 번째, 악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기악음악들이 더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악에서는요, 소나타, 푸가, 합주, 협주곡 등의 기악 양식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악 분야에서는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의 극음악 형식이 발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누구였다? 바흐, 비발디, 핸델이었다라는 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특징 요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크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인간 중심이었던 르네상스 시대와 다성음악의 절정을 이루었고 장단조가 생겨나게 된 이 바로크 시대의 차이가 우리 여러분들 이 차이가 어떤지 비교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서양음악사 바로크 시대 음악편에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크 시대의 대표곡인 비발디의 사계 합주 협주곡 중 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감상하면서 합주 협주곡과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